안녕하세요. 일단은 국어의 시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 10번 진행할 거고요. 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 글의 주제에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을 적어봅시다.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 뭘 또 빼놨네, 일단.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 하고 부제로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접근 방법까지 써주시면 더 완벽하겠습니다.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한 글이에요. 나요? 자, 문단 표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총 6문제니까 10분 정도 잡고 푸는데요. 조금 쉬운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쉽다면 당연히 더 빨리 풀면 되고요. 배경 지식도 당연히 갖고 가고, 그리고 썰 혹은 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유형화돼서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내진 않고요. 많아봤자 3개입니다. 3개인데 이제 3개를 어떤 걸 골라서 낼 건지 혹은 요거랑 어떤 식으로 연기해서 낼 건지 요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일단 수업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빨간 펜 들고 문단 표시한 다음에 따라오시죠.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을 탐구하는 심리철학에서 물리주의적 이론은 물리적 현상을 마음으로 설명한다. 즉, 정리하는 말이죠. 환원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다이아 표시하기로 했죠.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이 같은 말이죠. 모든 무엇? 심적 사건. 네, 여기다 밑줄 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심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모든 심적 사건이가 주어가 되고요. 이것이 무엇에 불과하다? 이미지에 불과하다. 무엇이 만들어내는? 네,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작용이 만들어내는. 즉, 모든 심리적인 것, 생각, 의식은 전부 다 뇌를 포함한 물리적인 작용,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용 이미지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다만, 슬래시 치면서요. 마음을 구성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즉, 마음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는데요. 바로 이 문단에 뭐가 나와요? 유형 동일설이 나오죠. 그럼 이 썰이 바로 마음을 구성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 하나고요. 3문단에 가면은 유형 동일설이 나오고요. 4문단에 가면 한편 나오니까 화제 전환이고요. 기능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보시죠. 글을 읽을 때 제가 읽는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떤 게 좀 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형 동일설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의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정의하는 건데요. 다 똑같은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읽었어서 밑줄을 치겠습니다.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번개가 전기 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또 예시죠.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C3일 발화와 같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유형 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물리네요.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리하는 말이고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그래서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전 그 자체다.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의 내면에 대한 관찰, 줄여서 내관으로만 포착되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를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즉, 지금 이렇게 우울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등등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
것을 물리적 실제인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뿐 뇌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즉 내면 관찰로만 내가 뭐 약간 뭐처럼 보인다, 뭐 꽃처럼 보인다라거나 우울한 것처럼 보인다, 생각된다라는 것들이 사실 내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리적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형 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무언가가 그쵸? X 유형에 속하는 무엇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에 비해 요거에 비해 그쵸? 뭐는 토큰 동일설을 네 기억이고요. 니은이죠. 이렇게 네모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심적 사건이 그 순간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심적 사건이 물리적 신체의 그 사건과만 관련된다. 만이라는 건 무슨 조사죠? 고조사죠. 너만 좋아해 라고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물리적 그때의 그 사건과만 관련된답니다. 이때 토큰은 토큰 동일설의 토큰은 개별 사례를 가리키는데요. 개별 사례만 동일하다입니다.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 다시 되돌리는 것. 아까 제가 09번 인문예술 할 때 환원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인지를 하면요. 되게 자주 쓰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정 물리적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만 가능하다. 즉, 다른 것 전부 다 이렇게 동일되는 게 아니라 요 사건은 요 물리적 사건과만 그때 그 사건과만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시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 설을 주장한 누구는? 데이비드스는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 있을 수 없으며 요거랑 똑같은 주장이죠. 물리적인 것을 벗어난 무언가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와 같은 내용이죠. 없으며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무슨 써? 구조성. 즉 여기서는 물리적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리하는 말로 한 번 더 환원하게 합니다.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일 뿐 전자에서 후자 즉 심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을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박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예시는 이거예요. 어떠한 물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심적 사건에 영향을 줬다. 즉 호르몬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슬펐다라는 거. 슬프다고 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반박할 게 꽤 있겠죠? 자, 한편으로 갑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동일설에 대한 거고요. 기능주의로 갑니다.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위에는 계속 물리적 사건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공통점이었던 거 좀 표시해 놓을까요? 네, 물리적 사건. 그쵸? 물리적 사건은 벗어날 수 없다. 물리적 사건. 근데 얘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 심적이 더 중요하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봐요. 이는 정리하는 말입니다. 심적 사건은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누구는? 토트넘은 축구 선수 이름이랑 비슷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 축구 구단 토트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좀 헷갈릴 수도 있지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은 네,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면서 그렇죠? 자, 기능주의의 토트넘이 주장한 거는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입니다. 이따서 밑줄일까요? 생각 지금 피죠. 왜 물어본 거야?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패턴을 지니지만 하지만 몸의 물리적 구조는 전혀 다른 존재를 상정해 봅니다. 예시입니다.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반응을 한다면 뇌에 일어나는 기관에
반응과 다르더라도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시섬유, 예를 들면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에게 큐섬유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한다 치고요. 인공지능이라면 특정 회로 활성화와 같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영화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똑같은 예시를 들어줘야겠다. AI 영화에서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인공지능 로봇이요. 인공지능 로봇.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겉으로 볼 때 완전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치거나 팔이 심하게 잘리거나 해도 피도 흘리는 것까지 기능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얘를 고칠 때는요. 인간이 가는 병원이 아니라 수리점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라면 C섬유 발화로 인해서 뭔가가 이렇게 자극을 줘서 호르몬적인 자극을 줘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인공지능이란 거는 어떤 회로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슬퍼야 돼 라는 식으로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도 얘는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다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누구는? 포더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빠르면은 보통 속도를 들으시면 됩니다. 빨리 안 듣고. 포더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합니다. 자, 모듈이란 하면서 정의 내리죠. 정의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하시면 됩니다.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그래서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답니다. 포더에 따르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포더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뭐 할 수 있다? 연결해서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 이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은요.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패턴을 지녔으면은 그러면은 물리적 구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면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작용을 보이면 동일한 반응을 가진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똑같은 말 반복한 겁니다.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 이 얘기를 한 포더는 모듈이란 것으로 얘기를 해요. 모듈 쉬운 말로는 처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하는데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 즉 시스템이죠.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각각의 모듈들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입출력이 정확히 정의되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쳤어? 눈물 흘려. 다쳤어? 눈물 흘려. 이게 되는 거고요. 값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한다는 거죠. 10만큼 다쳤을 때는 아야 소리 내기, 50만큼 다쳤을 때는 눈물 흘리기, 100만큼 다쳤을 때는 죽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렇게 방향대로 입출력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듈이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랍니다. 즉 친구가 농담을 했어. 아까 선생님 농담했죠? 농담해서 썰렁했어. 라고 웃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입출력 관계예요. 그 정도의 농담에는 그 정도의 반응. 큰 농담에는 와하하 하고 웃는 반응. 매우 큰 농담에는 눈물 흘리면서 웃는 반응.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은 곧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이 동일설과 기능주의에 대한 거예요. 얘네들은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인 사건, 즉 마음을 설명하는 데 온 용어를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를 물리주의로 번역할 수 있다. 아까 슬프면은 뭐였죠? 고통이라면은 고통은 C섬유 발화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너무 매운 걸 먹었어요. 너무 매워. 너무 아픈데? 라고 할 때 친구에게 뭐라 그래? 넌 지금 C섬유가 발화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달리 누구는요? 네, 소거적 유물론은요. 그렇지 않다. 심리적 요건을 아예 폐기하고 아예 물리주의적 언어를 대체해야 된다. 이게 제가 예시를 반대로 들었네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 지금 너무 씻으려고 발라댔는데 라고 할 때 너 지금 고통스럽다는 얘기구나 라고 지금까지 말을 했다면 속어적 유물론은 그럴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주장해요? 네, 파이어벤트가 주장합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나 지금 괴로워 라고 말한 심적인 사건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의 원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해석을 하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쪽이겠죠? 네. 그래서 자,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학자, 네. 그래서 이처럼 정리하는 말이다. 부정확한 심리학적 용어들을 폐기하고 소거하고 폐기하다 같은 뜻입니다. 없애다, 폐기, 처분하다. 그리고 정확한 신경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괄호 열고요. 예시니까요. 고통이 악마의 영향이라면은 고통스러워, 악마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현대에는 고통스러워 대신에 시섬유가 발화되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경험도 파장의 전자기파에 따른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 뭐가 있죠? 이게 뭐 빨간색이야. 빨간색으로 보여 라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보여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것은 짧은 전자기파가 나에게 반사되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라고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는 말이니까 다이에 표시하고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만, 즉 내면 관찰을 통해서만 빨갛게 보이는 것 같아, 슬픈 것 같아, 고통스러운 것 같아 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굳이 내관을 안 통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접근가능한 외웠던 경험들을 물리주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몇 문단이냐? 5문단이었고요. 이제 6문단 정리합시다. 6문단. 심리철학은 의식이나 자아, 심신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물리주의적으로도 시도하고요. 사회학적 다양하게. 물리주의적 이론은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해를 심화해왔죠.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질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향후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러한 심리철학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라면서 의의보다는 전망 쪽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여기까지가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됐고요. 한번 다시 쭉 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에 있던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심리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의식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이론들을 다뤘다는 게 중요해요. 이 이론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비단 물리주의적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론에 듣고 첫 번째는 물리주의 나올 수 있고요. 사회철학, 예를 들면은 혹은 똑같이 물리라면은 여기는 화학. 크게 물리 안에 화학이 들어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스페시픽하게 세분화해서 수업을 이제 지문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수능적 사고인 거고요. 내용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를 새롭게 이해하거나 구조화할 필요는 없고요. 유형 동일설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인간 제가 또 예시를 쉬운 걸 좀 들어봤거든요. 찾은 거 아니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빨갛다는 예시를 써드릴게요. 여기는 빨갛다. 이게 빨갛게 보여가 아니라 짧은 가시광선이 반사되어서 이게 지금 제 글씨를 이렇게까지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헤드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짧은 가시광선이 반사되어서 어쩌고저쩌고라고 쓰시면 요게 첫 번째 예시고요. 제가 잠깐 정적을 예쁘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빨갛다는 것은 짧은 가시광선이 반사되어 시신경을 거쳐 뇌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렇죠? 다쳤다는 것이 아프다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프다고 해서 다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치면은 아프다는 뇌관, 그래서 뭔가 심리, 감정 상태, 의식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다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느낌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게 다칠 수는 없다는 거죠. 외부 작용의 심리로 인해서 올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주의는 그냥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AI랑 나랑은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오문단은 지금까지 썼던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다르게 정의해야 되지 않냐. 즉 물리학적 용어와 심리학적 용어는 달라야 되지 않냐. 요건데 요게 조금 다른 배경치 가져가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요게 언어에 대한 건데요. 언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냐 혹은 사회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냐 이 두 가지 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떤 언어로 우리의 사고 프로세스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언어를 우리가 사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사고가 된 것이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의 이게 방금 그 주장이네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생각해낼 수 없듯이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의 주장은 뭐가 있냐면요. 뭔가 우리가 언어로 정한 것, 예를 들어 이것 연필로 정한 것은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동일하지 않죠. 어떤 나라는 펜슬이라고 할 거고요. 어떤 애는 뭐 다르게 정의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은 언어라는 개별적인 것들은 사회와 무관하게 형성되더라. 혹은 자아를 무관하게 형성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쪽은 서양 사람들의 언어는 더욱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고하는 것도 자유분방하고 우리들은 아니라서 또 폐쇄적이고 이런 식의 것들. 즉 어느 게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여기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암시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은 풀었을 때 어려운 거 크게 없었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AI가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백의 방에서 자란 메리와 존. 요 얘기도 사실은 제가 방금 했던 그런 사고와 언어의 관계. 사회가 아니라 사고네요, 여러분. 잘못 적었네요, 제가. 사회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Sorry. 지우고 다시 적어주세요. 그래서 사고가 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뒤에 사회 공부 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어의 시아 선생님이었습니다.